그리고 이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시고 이제 10개의 합의문을 실행을 하셨는데 그 실행해 가는 도중에 굉장히 박보희 사장님이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협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나 행보의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아버님의 방북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버님께서 그 하셨던 그 언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참 정성을 들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현대판 에서 야곱의 상봉입니다.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아버님께서 45년 이제 해방과 더불어서 준비되었던 우리 한민족, 한국의 기독교가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시에 준비가 됐던 유대민족과 유대교가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똑같은 과정을 걸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45년 해방되고 이제 김일성이 정권 가지고 들어오니까 전부 다 월남했잖아요. 그쪽은 비전이 없다. 월남을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우리 교회사에서 나오듯이 46년도 뭐 어디를 가시다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바로 방북을 하십니다. 평양으로 가시는 거예요. 평양에 가셔서 스스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시는 거죠. 믿음의 기대라는 건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는 입장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기대 아닙니까? 대동보안서 순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극한 상황에 가셔서도 아버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거기 믿음의 기대가 복귀된 거고 거기서 그 초창기 우리 식구님들 전도를 하시잖아요. 김인주 선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실체 기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대동보안소에서 뭐 거의 뭐 돌아가실 정도로 고문을 당하시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바로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그 흥남 질소 비료 공장으로 가시잖아요. 그건 형식은 공장이지만 내용은 하여튼 그 노동력을 있는 대로 다 갈취하고 죽으면 내다버리는 그런 그 지옥의 비창이지요. 감옥 중에 감옥. 거기서 뭐 들은 바대로 뭐 건강한 사람도 6개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버님께서 거기서 오래 견디셨잖아요. 2년 8개월을 견디시고 지혜롭게. 그래서 거기서 그 믿음의 기대 또 찾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전도를 했잖아요. 우리 그 12명 제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김인호라는 양반이 감옥의 성자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양반은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같은 수감자의 입장인데 참 아버님의 그 일거수 일투족이 다 성자와 같이 비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6.25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이제 그 폭격을 하면서 옥이 파옥이 되면서 아버님이 탈출하셔서 좀 범내골로 오셔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석격인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핍박을 하고 뭐 우리 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아버님께서 하란 땅과 같은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시잖아요. 예.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세계를 결속을 해서 소련의 팽창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기반을 닦으셔가지고 세계적인 기반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김일성 주석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야곱이 21년 노정을 거쳐가지고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형님을 찾아가서 참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신 것처럼 아버님 그대로 가신 겁니다. 1971년 12월 18일 공식적으로 아버님이 미국에 가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91년 12월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잖아요. 계산하면 만 20년입니다. 그 해까지 치니까 21년이에요. 21년 노정을 정확하게 걸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실 때 아주 지혜롭게 하셨어요. 주석님은 1912년생이고 저는 1920년생이니 저보다 8살 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껄껄 웃어가면서 아 그런가요? 그게 무슨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끼리 좋으면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의형제가 돼가지고 형제가 돼가지고 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현대판 에서와 야곱의 상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안 것이 뭐냐면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잠깐 됐습니다만은 아버님 방북 이전에 그 외국의 그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자를 가진 우리 식구들, 간부들이 몇 사람 방북을 했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아버님의 세계적인 그런 기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협조가 되면 그런 기반들을 북쪽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그 뭐라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좀 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맨 먼저 선물 공세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과정이 있었다. 뭐 상징적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비슷한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녀와 부인들이 가잖아요. 생면부지지. 큰아버지지만은 본 적도 없는 조카들. 시아주머니지만은 본 적도 없었던 제수씨들. 그 사람들이 막 큰아버지 보고 싶었다고 그러고 시아주머니 뭐 보고 싶었다고 이러니까 그냥 에서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야곱이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냥 그동안에 뭐 원망했던 거 미웠던 감정이 완전히 그리움, 반가움으로 변해가지고 얼굴을 어긋 맞춰가면서 포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늘 보는 그 사진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자녀 역할을 그럼 누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간에 그 아버님 지시로 워싱턴 타임즈에다가 김일성 주석의 와이드 인터뷰 기사를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서방 언론 최초로 우리 워싱턴 타임즈가 하여튼 면을 다 할애해가지고 그 와이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뭐 질문지도 주고 답변도 다 하고 다 이제 충분히 이제 다 해놓고 그때 당시에 편집국장이 갔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조셋 샤이너라는 여자 편집국장인데 백악관 출입도 하고 참모님이 굉장히 참 아끼고 이뻐했던 그런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와이드 인터뷰를 가서 합니다.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정해진 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티 미팅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피셜한 건 다 끝났으니까 티 미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여자분이 김일성 주석한테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깔깔 웃어가면서 아 인터뷰 다 해놓고 뭐 그런 말을 또 묻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눈치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미국 여자가 통역을 써서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갑자기 안 그렇습니까? 큰아버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깜짝 놀랐죠. 서양 여자가 갑자기 조선말로 그냥 큰아버지 해버리니까 놀랬죠. 그런데 주춤했다가 나중에 그 뜻을 알고서 이제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냥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니까 아버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형이니까 큰아버지잖아요. 그런 조건이 그렇게 맞춰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님이 김일성 주석과 상봉하는 그 현장에서도 에서와 야곱 노정을 의식을 하셨다. 그래서 그 조건을 확인하셨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멋지게 화답했잖아요. 우리 형제가 돼서 지금부터 잘 해봅시다. 예, 이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을 현대판 에서와 야곱의 만남으로 해석을 하신 우리 조성수 강사님의 섭리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10개 합의문을 실행해가는 그런 도중에 박보희 회장님께서 경협을 잘 실행하기 위한 어떤 준비나 그런 행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북한은 이제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대째 그 권력이 승계돼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원수다, 국가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차원을 넘어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단체의 창시자 내지는 교주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손자 때까지 왔는데 이제 옛날 얘기 아니냐 이렇게들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김일성은 영원히 현재입니다. 영원히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죽은 김일성 주석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형식이죠. 네. 네. 허수아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말한 것은 그게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이루어져야 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네? 그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절대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약속한 것,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이 약속하시고 참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되고 또 약속했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실무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죠. 그 3년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컨대 그 금강산 개발을 놓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심지어는 모형도가 아니라 실체 모형, 축소된 모형이죠. 우리 국내에 제일 잘하는 기흥성 모형공사에 가서 그 금강산 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모형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걸 준비할 정도로, 물론 이제 용역회사는 홍콩 회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타 다른 내용들까지 다 이제 준비할 만큼 준비해 가지고 가서 94년 1월 말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석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한 거죠. 장시간의 브리핑 시간이었는데 꼿꼿하게 앉아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했어요. 춤을 추듯 막 몸이 출렁출렁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때 1994년 1월 27일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금강산 개발 타당성 보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을 이제 김일성 주석 앞에서 보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브리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우리 이 자랑스러운 금강산 정말 이제 참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참 그룹에서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니
이건 자손 만대에 자랑할 수 있는 이제 걸작이 나오게 됐다. 예? 그래서 기분이 좋고 내가 우리 인민들 앞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런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흥분했다고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뭐 동작 자체가 뭐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동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야, 의외다. 정말 저렇게 좋을까. 그런 정도로 아마 굉장히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평화자동차나 아니면 세계평화센터를 짓는다든지 보통강 호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의가 되고 시작하기로 한 건가요? 그때 뭐 일괄적으로 다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금강산을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하지 않고 현대그룹이 하게 됐는가? 그게 이제 그 좀 궁금하시겠죠. 네, 그런데 현대가 그 무슨 일을 이제 하고 싶어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주영 회장이 원래 그쪽 그 미수복지구 출신 아닙니까? 강원도 통천군. 거기인데 그 남쪽으로 와서 그때 이제 아버지 그 소 판 돈, 그러니까 누이 시집 보내려고 소 한 마리를 판 돈이 70원이었대요. 그 70원을 몰래 훔쳐가지고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시작한 것이 현대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의 마음속에는 항상 빚이 있지요. 아버지에 대한 빚, 고향에 대한 빚이 있어서 남쪽에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유한하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와서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사업을 해놓고 사실은 거기서 묻히고 싶어 했대요. 수구 초심이죠.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 했는데 김대중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햇볕 정책이 그 정책으로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정책이 되면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그 파트너로서 가장 적절한 파트너라고 이제 아마 평가가 된 것 같아요. 돈도 있고 인력, 맨파워도 있고. 그래서 현대가 햇볕 정책의 이제 정책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북쪽에 진출할 때 가는데 현대가 이제 그 아버지의 고향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아마 금강산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가 먼저인데 현대에서는 또 거기를 하고 싶다고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버님께서 우리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든 다 거들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현대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양보해라. 처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쉽기도 하고. 그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영역도 하고 김일성 주석이 이미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하여튼 그 양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다른 걸 요구하자. 그래서 그 대신 요구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신의주라든지 금강산 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수도로 가자. 평양, 남포로 가자. 이래서 아이템은 자동차. 우리 참 부모님께서 평생 수건 사업이 완성차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통일중공업 샤시까지 다 했는데도 우리 완성차 면허를 받지를 못했고 또 다른 데서도 가서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의치 않았잖아요. 펜다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 그 금강산을 현대그룹에 양보하는 대신 우리가 북한에다가 요구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양보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화자동차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저희는 그냥 현대에 뺏겼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버님께서 그래 거기는 양보를 하고 우리는 남포로 가자. 또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서 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우리가 뺏겼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또 패배감이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는 제대로 된 걸 얻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라는 게 그냥 뭐 사업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기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동차가 부품만 해도 한 2만 몇천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여타 연관 산업이 같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사회의 그런 그 산업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더 큰 것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도 우리의 남북 경협이 순조롭게 계속 잘 이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분은 이제 뭐 육신인을 쓴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그 변수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계속 유효하고 계속 뭐 지장이 없었죠. 그래서 뭐 제대로 원래 계획했던 일정대로 그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94년 1월 방북하셨을 때 김일성 주석과 함께 또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김일성 주석 바로 뒤에 서셔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장면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장면이 참 아주 그 다이내믹합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찬까지는 예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찬도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통일 3대 헌장 중에 하나가 전민족 대단결을 위한 10대 강령이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헌장을 10대 강령을 만들었으면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남쪽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김용순 비서가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스프링처럼 쫄아들더라고요.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일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늦었지만 에커먼 상원의원이 38선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편에 정중하게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이제 이야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 마크를 설명하려고 이제 마크를 찾는 거예요. 마크를 그려진 그런 물건을 찾는데 없잖아요. 찾아봐 그러니까 막 타닥타닥타닥 하는데 뭐 못 찾더라고요. 그거 빨리 좀 찾아보지.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당원 수첩을 누가 하나 가져왔어요. 조그만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커야지 설명하는데 좋은데. 아이 뭐 이거라도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소련이나 중국 그 국기를 보면은 낫과 망치가 있잖아요. 낫은 농민을 상징하고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 지배 계급들이 나눠주지를 않으니까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낫으로 망치로 또 저 뭐 하면은 피가 난다. 그래서 빨간 바탕으로 가는 건데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국토는 다 파괴되어 있고 피폐해 있고 또 문맹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 나라를 도대체 통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맹률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 교육사업에 역점을 뒀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크에는 낫과 망치 외에 가운데다가 이 펜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북한의 당 마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회주의 아니다 이거지. 엘리트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그 자랑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박보희 선생을 비롯해서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 너무너무 바빠서 요 정도가 최선이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가을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시 오시라. 구두 초청을 받았죠. 뭐 김용순 비서는 이제 수령님의 초청장이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뭐 다 이제 적죠. 물론 의전 비서관들이 다 적고 있지만 그래서 기대를 했죠. 이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저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초대 받아서 뭘 하느냐. 그때는 시간을 많이 내서 밥도 먹고 또 대동강에다 배 띄워서 우리끼리 또 회포도 풀고 또 어디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여기 그때는 대성산이라는데 평양에 우리 남산과 같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특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그 주변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밤이 열린대요. 이 밤도 같이 구워 먹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실현이 안 됐죠. 그해 7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전혀 문제가 없었고 협조하는 것도 우리는 거의 슈퍼갑이니까요. 김일성 주석과 형제를 맺어버렸잖아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전혀 큰 문제점이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